저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출판사 이음의 온라인 마케터 김예지라고 합니다. 이음 내에서는 책 속에 사는 엘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인터뷰에서는 출판문화 2021 2, 4분기 표지 디자인 베스트3에 선정이 된 표지도, 내용도 알찬 책, 내우주 탐험의 저자 노성열 작가님과 함께 책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및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는데 최근에 가벼운 사고를 당해서요.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지금 부상 중인데 조만간 병원에 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출판사 이음에 네. 이런 인터뷰에 몸이 조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네. 함께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방문하시는 잠재적인 독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우주 탐험을 쓴 노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말쟁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글쟁이인데요.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과학 글을 써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내우주 탐험 책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발간된 내우주 탐험 책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볼까요? 내우주 탐험은 사실 제가 인공지능 3부작이라고 이름을 붙인 책의 두 번째 책인데요. 2년 전쯤에 제가 인공지능 AI 시대 내일의 내일 Artificial Intelligence Age, The Tomorrow of My Work 라는 책을 냈었어요. 내일의 내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앞으로 세 번째 책으로 AI 사회학이라고 이름 붙인 책을 써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트릴러지 3부작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실은 이게 작가님도 아실런지는 모르시겠는데 이 출판 문화에 네. 2021년 그 표지 디자인에 네. 베스트 3에 선정이 되었어요. 네,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께서도 처음에 이 표지 디자인 딱 나왔다 네. 라고 보셨을 때 네. 내가 예상했던 디자인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웠다라고 하는 어떤 감상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이런 모습은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책을 제가 선물을 하거나 주변에 이제 책을 냈다고 보여준 제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책이 너무 예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제가 뇌를 어떤 큰 우주, 우리가 아는 별이 가득한 우주의 축소판, 소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뇌과학과 우주를 약간 이렇게 중첩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여기 보면은 구름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우주에 보면은 진짜 성운이라고 해서 별의 구름이 있거든요. 성운 사이를 지나가는 우주선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좌방구, 뇌의 좌방구, 그렇죠. 우방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초록색으로 또 산뜻하게 심플하게 예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우주 느낌의 약간 코스모 느낌의 반짝반짝한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고 네. 저도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음, 확실히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라서 것 저도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 주신 이음 출판사 측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실은 작가님 본업이 네. 과학 전문 기자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좀 다지게 된 계기가 네. 있을까요? 저희들 기자들은 이제 기사라는 형태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기사는 원고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보면은 뭐 길어도 10장 정도예요.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게 신문 한 면을 가득 쓰면은 원고지가 25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글을 쓰다가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수십 배 더 호흡이 긴 글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글에 제 아이디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펼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책 쓰기로 제 글쟁이 생활의 후반부를 도전을 하게 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게 기자분들은 짧은 내용의 글들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서 네, 이만큼의 내용도 짧게 전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뭐 한 편을 맡게 되면은 이제 조금 내용 풀어서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글을 쓸 때 어떠한 이제 팁이 있으신가요? 글을 쓰는 것은 책이든 신문 기사 같은 짧은 글이든 간에 글쟁이들 중에 좀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통점 중에 첫 번째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써라.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정직하게 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요. 그 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써야 되고요. 알고 있는 부분을 아는 만큼 쓰고 또 심지어 자기가 이 글로 써서 나의 혹시 내가 좀 남들한테 무식하다 혹은 성격이 안 좋다 저 사람 편향됐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나의 그 본성을 너무 솔직하게 글에 담으면.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있는 대로 표현해도 독자분들이 다 가려서 보신다. 뭐 예진님 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도 보면 유튜버들이 맞아요. 다양한 유튜버를 만드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성공 비결이 콘텐츠의 다양함과 솔직함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경우에 보는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걸러서 표현하신다. 그래서 글 쓸 때는 첫째 솔직하게 쓰는데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글을 많이 읽어라, 자료 조사를 많이 해라, 뭐 숙성시켜서 고민해서 정제해서 글을 써라, 뭐 이런 원칙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글을 계속 그래도 써보시고 쭉 써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책을 펼칠 때는 확실히 이 글의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긴 책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을 쓸 때는 신문 기사와 달리 그 어떤 책의 순서, 그러니까 목차라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건축으로 치면은 뼈대를 잡는 기초 설계를 하는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을 붙이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세부적인 작업은 후반부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처음에 골격을 잘못 세워놓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건물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 중에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살리고 해서 핵심적인 걸 잘 골라서 순서를 잘 잡아서 남에게 설득력이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초 설계를 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게 이제 기자님의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네. 만약에 저가 쓴다고 했을 때 네.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할 텐데 네. 아마 기자님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거를 쳐내야겠다 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책을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게 하는 좋은 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기자라고 해서 결코 글쓰기 프로가 아니고요. 예지님도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네. 누구나 글 쓰는 거는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치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흥겨울 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뭐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봐서 어색한 부분을 조금씩 덜어내면은 훨씬 더 남들한테 전달이 잘 되는 물건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덜어내는 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과학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실은 과학의 여러 분야들과 이제 두루두루 접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인 뇌에 관해서는 이제 뇌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뇌과학책은 제가 인공지능 3부작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실은 과학의 여러 분야가 뭐 그게 화학이든 천문학이든 굉장히 모든 분야가 나름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과거에는 흔히 요즘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컴퓨터 과학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과학하고 제가 지금 뇌과학을 쓴 바이올로지, 생물학 쪽은 완전히 별개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컴퓨터하고 이 생물학하고가 서로 합쳐지는, 융합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뇌를 포함한 생물학을 공부할 때 네. 컴퓨터의 막강한 계산력을 도움을 받아서 생물학 자체가 전산 디지털화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예진님의 피 한 방울을 뽑아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 23andMe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보내면 한 일주일 만에 10만 원의 비용으로 그 피 속에 있는 유전자에 잠재된 질병의 위험을 진단을 해줘요.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은 네. 그런 바이오 기업에서 혈액 분석을 할 때 정말 그만한 분량의 유전자 분석을 하려면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릴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막강한 계산력을 도움을 받아서 피 속에 있는 그 유전자형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컨대 예진님의 피 속에서 발견한 유전자에 나중에 60세가 되어서 암으로 발병할 확률이 90%가 된다. 네. 그런 어떤 위험성을 미리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네.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생물학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네. 또 역시 컴퓨터 공학도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네. 혹시 뉴로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뉴로모픽 칩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 신경세포를 모방해서 칩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의 계산 안에 부품들의 그 설계도 네. 사람 뇌의 구조나 어떤 작동 원리를 흉내를 내서 컴퓨터를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가장 가까운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사람의 뇌를 포함한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고 생물학은 컴퓨터의 막강한 계산력을 도움을 받아서 생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두 학문이 융합을 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과학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네. 이후로 두 번째 단계로 해서 이제 생물학에 가까운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그렇게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데 네. 실은 뇌과학도 이제 하위 분야로 수많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넓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책에서 뇌과학의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네. 하나가 뇌의학, 그러니까 의사들이 뇌를 공부하는 영역. 또 하나는 뇌신경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뇌에 있는 세포라든가 핏줄이라든가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야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세 번째가 인지신경뇌과학이라고 해서 인지는 커그니티브라는 영어로 말하는데 인지 자체를 번역을 하자면 뭐 인식, 의식, 생각, 마인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뇌 속에 살고 있는 어떤 깃들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영혼, 마음, 네. 의식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뇌 속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뇌라는 그 물체하고 정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죠.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죠.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분야하고 네. 또 네 번째 분야가 뇌공학이라고 해서 네. 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요. 네. 기계하고 결합시키는 분야예요. 뇌를 어떻게 기계하고 결합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바이오 벤처를 만든 게 맞아요. 있는데요. 맞아요. 그 뇌 벤처 회사에서 뇌에 바이오 칩을 심어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컴퓨터 인공지능이 뇌파를 분석을 해서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맞추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네네. 네. 그리고 뇌공학을 활용을 하면 뇌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서 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잠시 다친 분이 아니고 전쟁해서 팔이 없어지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팔에 어떤 로봇 팔을 달 텐데 네. 이 로봇 팔을 어떤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 있는 기계를 자기의 뇌파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싶다라는 뇌의 마음이 생기면 네. 그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팔이 이렇게 로봇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더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내가 움직였던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네, 이제 잃게 돼서 다시 붙이게 됐을 때도 내 몸처럼 쓰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영미권에서는 마인드 타이핑이라고 하거든요. 마인드 타이핑. 우리가 예지 씨 그 컴퓨터 만질 때 손으로 자판을 입력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보이스로도 입력을 하지만 보이스를 넘어서 생각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김예진님한테 우리 10분 후에 만나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라고 문자를 치고 싶을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해도 여기에 자판에 저절로 그런 글자가 찍히는 거죠. 내 생각하는 뇌파의 변화를 컴퓨터가 어떤 패턴으로 읽어서 그것을 기계 신호로 전자 신호로 바꿔서 다시 그것을 기계에 전달해 주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나 네. 나중에 예진님이 드론을 조정할 때 네. 요즘은 이렇게 리모컨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리모컨도 필요 없이 이렇게 머리에 둥그런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쓰면 모자를 하나 쓰면 드론을 오른쪽, 왼쪽 하면은 이렇게 쓱쓱. 네네네 그게 뇌공학 분야예요. 그 두 가지가 제가 크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저도 실은 책 읽었을 때 네. 제가 아마 문과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뇌가 영음이라든지 뭐 뇌 속에 내 맞습니다. 기억, 마음, 예. 특히 내 마음이 있을까라는 네. 부분을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을 때 뇌라는 책이 실은 저도 과학 분야 잘 모르는지라 이렇게 입문서라고 할지언정 네. 이제 확실히 전문가분들이 쓰셨을 때는 네. 전혀 무지한 분들은 이 단어가 뭐지? 라고 설명을 들어도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읽었을 때, 뇌요실탐을 읽었을 때 굉장히 약간 에세이처럼 읽어 나갔던 게 확실히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잘 읽히고 이제 어떤 설명을 듣는데도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누가 옆에서 그냥 이거 요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감사합니다. 네. 읽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뇌에 마음이 있다든지 네. 혹은 안에 별세포란 단어를 쓴다든지 네네. 그 단어가 되게 뇌가 굉장히 먼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뭔가 좀 재밌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가들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세 번째 인지신경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뇌에 살고 있는 영혼이나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학, 철학, 종교, 맞아요. 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많은 뇌과학 분야예요. 하나 이제 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이 안에서도 약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챕터만은 내가 또 사랑이 많다, 애정이 많은 챕터가 있었을까요? 네, 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다 서로 비교하기 어렵긴 한데요. 네. 제일 힘들게 썼던 분야는 사실은 장은 뇌 지도라는 장이었어요. 브레인 맵인데요. 네. 우리가 뇌를 처음 어떤 옛날에 의사들이 처음 연구를 할 때 뇌가 어떻게 생겼나 네. 겉의 모양을 보고 속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칼로 잘라보고 핏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해부학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부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뇌 전체가 그럼 이렇게 그려서 이런 구조로 생겼어라는 뇌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해부도 보면은 사람 뼈가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스케치로 그렸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뇌도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뇌의 설계도를 처음에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린 설계도는 이 뇌의 어떤 물체적인 설계도죠.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야구장에 가면 네. 야구 전광판이 있죠. 네. 전광판은 수없이 작은 전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의사들이 그린 뇌의 설계도는 그 전구가 몇 개나 박혀 있고
어떤 모양으로 박혀 있는지를 연구한 게 의사들의 뇌 설계도고요. 네. 아까 뇌신경 쪽은 사람 뇌에 살고 있는 어떤 마음, 영혼을 연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작은 전구에 보면은 전광판에 어떤 때는 홈런 하는 글자가 새겨질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도루에 성공하는 선수들의 동영상이 들어갈 때도 네. 있죠. 네. 그 전구들이 어떤 건 꺼지고 어떤 건 켜지면서 나타나는 글자나 그림 모양, 그것이 뇌 속에 있는 어떤 그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불이 켜지는 네, 불이 켜져. 불이 켜지는 설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도는 뇌라는 물체의 설계도가 있고, 네. 뇌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작동하고 어떤 부분은 작동하지 않는다. 제가 전광판에 비유한 것처럼 전광판은 네모난 사각형 안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글씨나 그림이 될 때는 일부 전구만 켜지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거리죠. 그 켜지는 글자나 그림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를 연구하는 게 아까 말하는 뇌지도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뇌지도라고 합니다. 아니, 전혀 다른 거긴 한 것 같아요. 좀 뇌지도라도 개념이 다르죠. 그냥 같은 팩트이긴 하지만 네. 그냥 나열한 것과 음. 이제 이것들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약간 네. 조금 어떻게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던 음. 그런 것이긴 한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지님도 어디 운전하고 갈 때 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마포에서 강남까지 간다 네. 라고 하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길의 모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광판의 전구의 몇 배열에 개. 해당하는 네. 물체적인 지도예요. 소위 음. 말해서 길의 공간적인 어떤 모양과 배치를 조금 더 이렇게 뭘 봤을 때. 예,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고 직진해서 10km 가고 다시 네. 왼쪽으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또 뭐가 나오나 하면 초록색, 빨간색 혹시 나오는 거 맞아요. 교통 체증을 체증이 있잖아요. 여기는 많이 막히는 구간, 여기는 잘 뚫리는 거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까 말한 네트워크 뇌지도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네. 좀 다르군요. 그 내비게이션의 체증 구간이 빨갛게 표시되면 네. 거기에는 차들이 많이 빽빽하게 몰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파란 초록색 구간은 차들이 별로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길의 모양 중에서도 뇌의 아까 말한 그 뇌의 길 속에 어떤 부분은 체증을 할 만큼 그 부분이 열심히 뇌가 활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뇌가 놀고 있다, 쉬고 있다, 그 부분은 쉬고 있다. 네. 네.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알아내는 것, 길의 어떤 현 상태, 네. 얼만큼 뇌가 어느 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부분은 일을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그것도 지도의 일종이에요. 뇌지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뇌지도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개념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좀 두 가지로 크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조금 옛날만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예. 얘기할 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AB형이에요, O형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추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이게 음. O형이면 혹시 이런 성격이신가요? 이런 거 네,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음. 요새는 약간 젊은 층 이슈가 MBTI라고 해서 네. 혈액형이 4가지였으면 이번 16가지로 바뀝니다. 맞아요. 늘어나면 4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맞아요. 네. 사람을 16번 나누게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일전에 MBTI 혹시 검사를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봤습니다. 예. 물론 이게 유사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16개에 넣기에는 이제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우리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 쪽의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었나요? 저는 결과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ENFJ형으로 나오더라고요. ENFJ예요? 네, 직관을 중시하고 맞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정하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자를 포함해서요. 네. 작가, 글 쓰는 사람 또 지금 예지님처럼 남들과 활발하게 어떤 마케팅 하시는 분들 또 뭐 성직자분들처럼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아주 잘 전파하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제가 글을 쓰지 않았으면 중이 목사나 중이 됐. 아 목사 나중에. 예. 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도 네. 제가 긴장을 덜하게 되는 게 아, 좀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맞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엄선 능숙형이라서 그런지 역시 네. 기자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믿음이 가거든요. 음. 기자님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글 쓰는 재주나 이런 게 생김이 아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은데 네. 기자님이 봤을 때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 MBTI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뇌과학자 중에 네.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자 중에 데이빗 이글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넷플릭스에도 그분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네. 아주 남자 모델처럼 잘생긴 뇌과학자예요. 아, 그래서 꼭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의 뇌과학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뇌 과소성. 가소성이 영어로 하면 플라스티시티예요. 플라스티시티는 플라스틱 같은 성질, 아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잘 휘어지고 변형이 마음대로 변형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뇌가요? 뇌가. 아, 오케이. 네. 네.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엄마 배에서 태어나올 때 사실은 한 반쯤은 고정 배선으로 나오고요. 네. 픽스 와이어드라고 하는데 배에서 이 뇌 안에 전선이 서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한 30%에서 50%가량은 미리 전선이 고정된 채로 나온 다음에 네. 세상에 나와서 엄마의 냄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기고 다시 냄새를 맡고 또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걸 마시면서 입에 촉감을 느끼고 미각이나 네. 피부의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세상을 학습하고 공부해 가면서 라이브 와이어드라고 하는데요. 생후배선. 생후배선. 태어나고 나서 여기에 전선을 연결한다. 아 그래서 생후배선. 네, 그 부분이 또 50%쯤 돼요. 아, 생각보다 꽤 많네요. 이게 고정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네. 반은 고정되어 있었고 반은 만들어져 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뻔한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선천적인 게 맞냐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직접 개척하는 후천적인 게 더 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뇌과학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엄마한테 고정적으로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런 게 절반이라면 네.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지 생후적으로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도 역시 한 절반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MBTI에서 뭐 어떤 형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네. 자기가 아 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 여기에 잘 맞춰서 해야지 하는 정도는 좋지만 네. 그 MBTI 검사에서 나온 유형을 자신의 절대적인 유형이라고 신봉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배선이 있으니까 네.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예지님이 나 노성열 그 작가님의 뇌과학에 꽂혔어 해서 뇌과학 책을 한 5권쯤 봤다. 네. 그때 MBTI 검사를 해보면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네. 고정 확실히 재밌는 게 MBTI도 네, 네. 고정되어 있는 것과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이게 저는 매년마다 한 번씩 재보거든요. 자주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바뀌던가 고정되던가 해요. 그래서 어, 아마 그게 이제 실제로 환경에서 맞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업된 환경에서 그 검사를 하면은 나오는구나.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때도 검사했을 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재밌는 그렇게 이제 물론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반반에 이제 내가 안에서도 반은 고정됐고 반은 후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로 보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자기가 아까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기초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해에 표현한 배를 어떤 방향으로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MBTI 같은 어떤 뭐 또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 때 항해를 하다 보면은 날씨나 여러 가지 선원들의 여건에 따라서 네.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방향 설정과 중간에 수정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NFJ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은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이제 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느새 네. 마지막 질문이 아, 되었는데 예. 그 딱 책을 끝내셨을 때 엔터 딱 쳤을 때 아, 다쳤다. 이때 독자분들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독자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나 혹은 이제 이렇게 좀 재밌는 기자님이셔갖고 북토크를 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북토크를 열게 되었을 때 독자분들과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책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그 인공지능 3부작을 썼다는 아까 설명하고 통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앞으로의 인류의 지능이 혼합지능, 혼합지능.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뇌는 천연지능, 내추럴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그냥 저절로 물려받은 맞아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 천연지능보다 더 강해지면은 네. 얘네들이 터미네이터처럼 그렇죠. 인류를 정복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무섭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쓰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중간에서 내린 결론은요. 천연지능과 인공지능을 잘 섞어서 네. 쓸 줄 아는 혼합지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대세가 될 거다. 네. 천연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것과 학습에 의한 것을 잘 융합을 시켜서 자기 자신이 이 뇌를 개발을 하면 좋을 것이고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내 삶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네.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앞으로 미래 인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인가요? 네. 이세돌 2016년이니까 4년 전이네요. 알파고와해서 네. 이세돌 구단이 진 다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럼 바둑은 사람이 기계를 이기지 못하는 분야야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요. 요즘의 신진서 구단, 신민준 구단 같은 요즘의 바둑 최고수들은요. 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깔고 아, 진짜요? 전철을 타고 가시면서도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신대요. 그러면 오히려 무서운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AI를 들켜서 내 방법을 이제 혹시 또 이렇게 역습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시합 자체는 네. 아직도 인간 바둑 기사들끼리 하기 때문에 맞아요. 각자가 연습을 할 때는 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상대로 많은 연습을 해보고 실제 시합을 붙을 때는 이제 사람끼리 붙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바둑도 네. 사람과 인공지능이 한 편이 돼서 하는 혼합 경기가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예. 그래요? 국제대회인데요. 네. 중국은 중국 프로기사와 중국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갖고 나오고요. 아, 진짜요? 예. 한국은 한국 바둑 기사와 한국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네. 2인 1조로 해서 2인이 아니죠. 사람 하나, 인공지능 하나. 그렇죠. 2인 1조라고 하기에 예. 그래서 페어, 복식이 돼서 아, 진짜요? 팀 대 팀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중국이 이겼다, 한국이 이겼다 이런 시합도 있어요. 바둑 중에서.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뭐 다음 수를 예측을 해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 프로 바둑 기사한테 앞으로 당신이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바둑 기사가 그 중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고를 수 있도록 사람이 혼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혼합지능,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의 한 예거든요. 그렇구나.
네, 앞으로는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님뿐만 아니고 네. 우리 예진님 같이 모든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마케팅을 하실 때도 인공지능한테 다음 달에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인공지능이 아마 한 몇 가지쯤 추천을 해줄 거예요. 리스트를 네, 추천해주면 자료조사도 대신 해주고. 네. 그러면 예진님은 그 중에서 인간다운 창의력으로 열심히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톡톡 튀고 네. 잘 설득력이 있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기계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분이 모든 분야의 1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독자분들과 함께 뭐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약간 알아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다 네, 라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만약에 뇌과학 책을 읽으셨다면 우리 뇌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물학에 관한 책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뇌는 컴퓨터공학 같은 IT 분야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면서 바뀌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의 능력, 잠재력을 개발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더 인공지능이라든가 뇌과학 같은 그런 분야를 생소하고 나와는 인연이 없는 분야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멀리 하지 마시고 네. 가까이 두고 익숙하게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나 자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확장되는 미래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각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그 바둑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오히려 실은 그 이세돌 구단이랑 같이 붙었을 때 인간이 1승을 한 게 더 감동 깊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네. 이겼잖아요. 맞아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말 지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같이 공존하면서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더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 되게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다르니까 어떡하지 좀 무섭다 라고 했지만 이제 어느샌가 네. 금방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다음 뭐 AI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구현하는 게 이것도 약간 뇌와 관계가 있을까요? 4년 전에 네. 이세돌 기사님이 알파고한테 패하기 전에는 네. 바둑 프로 기사들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코 세계 최정상급의 바둑 기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서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 프로 기사의 계산력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둑은 기계한테 졌어, 망작이야, 이제 바둑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게 아니고요. 네. 요즘에 바둑 세계 1등에 되는 아까 제가 신민준, 신진서 구단 이런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공지능 바둑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바둑의 세계가 더 깊어졌다. 오히려 그렇게. 네, 네.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프로 기사님들이 두는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돌을 놓는 순서, 네. 그리고 바둑판의 모양, 네. 전략 네.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그 계기. 4년 전에 인간 기사들끼리만 둘 때의 바둑 모양하고 네. 인공지능이 바둑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의 세계 1등 바둑 기사들이 두는 방법이 확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바둑계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하이브리드 지능의 보편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이브리드로 하지 않으면 네. 세계 1등 바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바둑 세계에서 4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 예컨대 지금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보급되지 않는 의사 분야라든가 그렇죠. 변호사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한 5%, 3% 아직은 조금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둑 같은 일이 앞으로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하면은 사람은 인공지능, 뇌과학 같은 관심을 갖고
저 친구들과 친구처럼 잘 익숙하게 잘 지내서 잘 두 가지를 멋지게 할 줄 알면은 지금 바둑 세계 1등처럼 양쪽을 다 아는 그렇죠. 섭렵하는. 예, 1등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끝이 내려고 하는데 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책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약간 제가 메시지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럼 여러분들 뇌과학에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제 작가님의 이런 재밌는 이야기에 담긴 이제 뇌과학 입문서 뇌우주 탐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